2014년 주요 노동 판례, 집단적 노사관계 중에서 쟁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송 관련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가장 많이 소송에 걸리는 부분이요, 이 쟁의 행위 쪽하고 부당 노동 행위 쪽이에요. 그래서 쟁의 행위 쪽은 주로 이제 사용자 측에서 좀 많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건다든지 이런 게 많고, 부당 노동 행위는 이제 노조 쪽에서 많이 걸게 되죠. 그래서 쟁의행위 쪽은 주로 이제 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물어보는 소송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언제부턴가 노조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소송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71번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사업장 점거는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부산지법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2번 자, 방송사에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다, 경영자가.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파업에 주도했거나 참가한 걸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면 안 된다, 무효다 라고 하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유인물 배포를 이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 처분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74번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했는데도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는 건 부당한 직장폐쇄다. 그래서 그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5번 자,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 자, 일부의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무슨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순 없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자, 전면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이라면 목적이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이전에도 목적의 정당성을 무엇으로 볼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판결에 대한 확인일 거예요. 77번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순환 파업이나 전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업무 방해죄를 판단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8번 순환 파업과 전면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이건 77번하고 비슷한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79번 부재소 특약, 그러니까 파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적용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쟁의 행위의 절차상 하자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쟁의 행위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을 때 이제 소를 제기할지 말지. 근데 아무리 이제 파업을 하고 이러더라도 그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그거를 인정해 줄 거냐, 참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서 볼 건 아니고 그 방법, 수단, 행태의 위법성 정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이제 있었죠. 자, 하나씩 좀 보면요. 자,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사업장 점거는 불법 파업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기준은 이거예요. 기존 대법원의 기준은 쟁의행위가 적법하려면 첫째는 주체가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 노사 간에 너희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부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를 상당히 사업장 안의 문제로 좁혀놨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의 어떤 찬반 투표 이런 걸 거쳐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폭력 행사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해야 쟁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목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파업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파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자 정리해고나 뭐 구조조정에 관한 거는 경영 주체, 그러니까 경영자죠. 이 경영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경영자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 한은 그 자체를 반대하려고 쟁의행위를 노동조합이 하면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지위, 뭐 근로조건의 변경 이런 게 필연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 뭐 이런 어떤 경영자의 그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 근로자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근로조건의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부수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이제 건드리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 떼고 포 떼고 싸우는 걸 수도 있죠. 요런 그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이 어려울 때는. 자, 그 다음에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요구 조건은 무언가 있겠죠. 자, 목적이 여러 개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 어떤 게 정당하고 어떤 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정말 핵심적으로 파업을 했을까, 이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 요걸 가지고 이 쟁의 목적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안 했을 거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봐야 된다. 그 판단 기준도 대법원이 이전에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부당한 요구 조건, 저걸 때문에 파업을 한 거야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전체가 그냥 파업 전체가 부당하다는 거죠. 자, 나아가서 노조법의 3조에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사용자가 파업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해놨는데 이 못하게 한 그 조건은 정당한 쟁의 행위일 경우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쟁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파업의 주된 목적이나 진정한 목적은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거다. 이 사업장을 보면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파업하면서 조선소를 점거한 건 조선소에 대한 회사의 관리 지배를 배제한 전면적 배타적 점거다. 그래서 그 방법, 뭐 태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니까 수단도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목적, 수단 다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불법 파업이다. 자, 불법 파업이니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 쟁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요것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엄청나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폐가망신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 손배가압류 때문인데, 법원의 판례는 이제 이런 거죠. 자, 불법쟁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 요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많이 좀 바뀌어야 파업을 인정하면서도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들이 이제 회사는 다 이런 손해 저런 손해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정교한 판결이 앞으로도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 시사인에 보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을 하는 그 구조가 좀 2층 구조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내용들이 예전 시사인 기사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 얘기입니다. 자, 공정방송의 의무, 그리고 사용자가 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라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에 그 파업에 주도하거나 참가한 걸 가지고 징계 처분한 건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드물게 이제 반가운 판결인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판결이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자,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에 의해서 방송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고, 그리고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다. 방송사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도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조법 제30조에 따라서 단체 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는 거죠.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방송 의무가 뭐 공정방송 하세요, 알았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노사교섭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은 결국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제시가 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얼마나 구성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해서 뭐 방송의 제작, 편집,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제규 중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의 어떤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근로조건은 공정방송 의무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MBC의 파업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판결인데, 글쎄요, 이게 상급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경영자의 공정방송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근로자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도 정당하다. 그리고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해서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뭐 약간 미비된 건 있지만 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도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었고, 그러니까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다 무효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그 해고됐던 양반들이 많이 이제 돌아갔죠. MBC로 다시 이제 돌아갔죠. 자, 그 다음에 73번 유인물 배포 행위, 요거를 징계 처분의 사유에 볼 거냐. 자, 근로자는 기존 노조와 별개로 새로 설립된 노조 지회의 지회장이다. 근데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근데 회사가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니까 근로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의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을 했죠. 자,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한테 허락을 안 받고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 상태 및 근로자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다음에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껌껌이 회사의 승인을 받냐? 그러진 않지 않냐? 그리고 유인물을 배포해서 회사 업무에 무슨 지장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이 뭐 명백하게 그럼 틀린 얘기냐? 아니면 회사나 다른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냐? 내용이 그렇게까지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걸 요구하면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유인물 배포하는 거 일일이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겠다. 그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걸 보면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74번. 자, 노조가 파업을 끝냈어요. 끝내서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니까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했죠. 근데 직장 폐쇄는 공격적인 직장 폐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노조가 파업하기 전에 먼저 직장 폐쇄를 하면 안 돼요.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을 풀면 직장 폐쇄도 이제 풀어야죠. 근데 그런데도 계속 직장 폐쇄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당한 직장 폐쇄다. 그러니까 부당한 직장 폐쇄를 한 거니까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한 사람한테 임금을 줘라. 그런 내용이죠. 자,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 행위로 평가받으려면 쭉쭉쭉쭉 비추어서 형평에 견지해서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인정될 때만 정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다고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지불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직장 폐쇄가 개시될 때는 쟁의 행위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사용자는 가만히 있고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자,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됐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대항적, 방위적 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장 폐쇄를 개시한 건 그럴 수 있다. 상당성이 인정된다. 근데 노조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래서 회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의 우위를 회사가 이제 점하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직장 폐쇄를 유지한 건 이거는 방어적 직장 폐쇄가 아니라 공격적 직장 폐쇄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부당한 직장 폐쇄다. 그러니까 그 부당한 직장 폐쇄 기간 동안에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던 근로자한테 임금을 줘라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업무방해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지회에 창립총회를 하고 회사 측에다가 단체 교섭에 응해달라, 노조 사무실을 내놔라, 전임자 2명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 48명이 집단적으로 약 2달 정도 잔업 특근을 이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규 업무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근로 이런 거, 주말 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고소를 했고 검찰이 파업 때문에, 이게 파업인가? 파업은 아닌데 태업이라고 봐야 되나? 어제 이것 때문에 회사가 14억 7,6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노조집행부를 기소했고 1, 2심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자,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이게 세력이 사람의 어떤 그 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어떤 그 세기, 세기 이런 거, 세기의 정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 힘의 정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압력을 가해서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 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나 일 안
안 하게 해서 저 녀석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하는 위력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은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정당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그럼 업무방해죄냐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사용자의 어떤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사가 막 제압, 혼란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이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가 위력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의 범위나 뭐 이런 정도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이 2011년에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회사에서 주장한 잔업이나 특근 거부로 인해서 14억 7,6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 손해가 어떤 손해냐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잔업이나 특근을 안 하고 대체 인력 투입을 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체 인력 투입이 없었으면 발생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성격의 매출 손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잔업이나 특근을 안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 투입에서 이제 그만큼의 뭐 비용이 이제 더 들어갔겠죠. 자, 실제로는 대체 인력 투입을 해가지고 잔업이나 특근 거부 기간 중에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산이나 매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만큼의 손해를 봤다?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잔업이나 특근 거부가 회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갑작스럽게 막 이루어지면서 그 큰 어떤 경제적인 손실, 재정적인 손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은 다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죠. 대법원 판결인데요. 자,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이게 이제 쟁의행위가 부정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면 위법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죠. 자,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려면 아까 그 나왔던 내용이죠. 주체가 정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그 시기는 뭐 언제 해야 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폭력 행사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내용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정리해고,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죠.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이런 구조조정과 관련된 건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 뭐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한 그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건 정당하고 어떤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목적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느냐 그걸 보고서 그게 부당하면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요 사건에서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이제 대법원은 본 거죠. 비슷한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건, 자,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순환파업, 전면파업을 강행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이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77번은 이제 원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고, 이 다음에 나오는 78번 그 사례는 대구지법에서 있었던 게 이제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게요. 하나는 초기에
여기 부당한 목적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공기업 민영화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그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 근데 웃긴 게, 자, 보세요. 업무 관련 규정을 지키는 식으로, 회사에 대항을 해요. 그러면은,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킨 거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안 지키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회사에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법 규정을 잘 지켜요.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 이렇게 가면, 정차해서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정차하고 가는 시간이 1분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잘 안 지켜요. 사람 타고 하면은, 한 뭐 15초, 20초 있다가 이제 문 닫고 출발하죠. 근데 원래 규정상에는 이게 1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준법 투쟁하게 되면 1분 동안 이제 그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규정에는 1분으로 돼 있는데 너희들 원래 한 15초 만에 닫았잖아. 근데 1분이나 열어놨어. 아무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기존에 니네 하고 있던 방식대로 안 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사가 빨리빨리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만큼의 손해가 생겼어. 그거 위법이야.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웃기죠. 자,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면 이게 뭐 잘못인가?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면서 지연 운행했다. 그래서 안전운행 투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은 찬반 투표나 노동위원회 조정을 안 거치고 이제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이제 주장하면서 순환 파업과 전면 파업을 했다. 각각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다 업무방해죄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안전운행 투쟁하고 파업에 대한 부분 두 개를 나눠서 이제 판결을 했어요. 어디 있냐? 자,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압력을 가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고, 뭐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래서 이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다고 할 건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들을 봐서 그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할 때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 등이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업 계속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집단적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도 위력에 해당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안전운행 투쟁은 한국철도공사의 어떤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생겼냐, 뭐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업 계속을 뭐 못할, 이래가지고 사업 못하겠는데 뭐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근데 원심에서는 안전운행 투쟁도, 그러니까 2심까지는 안전운행 투쟁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하나 이제 대법원에서 빠진 거예요. 뒷부분은 원심대로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자,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뭐 필수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 뭐 철도의 민영화 반대하는 파업, 뭐 구조정을 반대하는, 뭐 식당 운영을 민영, 뭐 외주화를 반대하는 파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환 파업이나 전면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게 이제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조합은 찬반 투표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조정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뭐 필수 유지 업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르게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파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찬반 투표도 안 했고 조정도 안 거쳤기 때문에 뭐 우리 언제부터 파업할 거예요, 대신에 필수 유지 업무, 그러니까 필수 유지 업무라는 건 이 공공 근로를 하는 그 중요한 사업장에서 요거가 없으면 정말 이게 완전히 마비될 것 같다라고 하는 데서 꼭 근무해야 되는, 그 파업에서 제외돼야 되는 그 업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노사간에 정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파업 참가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정당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환 파업이나 전면 파업 때문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서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다. 그래서 큰 피해가 야기됐으니까 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 사업 계속에 대한 자유의사,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사업 계속 못하겠다, 사업 못해먹겠다 라고 판단할 만큼 그런 큰 충격을 줬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이 또 따라가겠죠. 파업의 권리가 있는지가 이제 좀 헷갈리죠. 자, 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은 이제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같이 이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목적들이 이제 다 있는데, 보면은 좀 이게 애매한 게, 원심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법관마다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걸 판단할 수 있을까? 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있을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자,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러니까 임금 수준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도 뭐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없을지라도 그 경위나 전개 과정으로 봤을 때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춰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냐 저거냐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내가 보기엔 이게 확실해 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단체교섭의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단체협약 해지를 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건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00% 그럼 이게 자의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아쉬운 거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부재소특약과 관련된 거. 파업하고 뭐 이랬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할지 말지 이제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쟁의가 합법이냐 위법이냐, 합법이면 뭐 논란이 없겠죠. 위법일 때 그거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재소 특약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부재소 특약이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그 한도를 넘어섰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쟁의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위법한 파업이니까 부재소 특약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회사하고 금속노조 지회, 그러니까 민주노총 사업장인 것 같아요. 금속노조의 한 지회가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금속노조 지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 없이 그냥 조합원들의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지침을 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야간 근무자는 주간에 출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출근 안 하면 결근 처리될 거야 라고 하고, 금속노조 지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찬반 투표도 안 한 근로 거부는 불법 집단 행동이니까 생산 차질이 생겼다.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근데 회사가 소속된 사용자 협의회하고 이제 금속노조하고 사이에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 합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 산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판결은 이래요. 자, 쟁의행위가 적법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노조나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부재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그러면은 부재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 범위 안에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쟁의행위가 사용자 협의회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이 부재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어떤 중대한 위법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왜? 자, 첫 번째,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태업을 한 거죠. 태업으로 소극적으로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다. 근데 그때 무슨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찬반 투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나중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 행위의 개시에 대해서 그 조합 의사의 결정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을 결정했는데 이 조합원들이 그 파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다. 대사용자와의 관계는 2차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이 내부의 이 찬반 투표는. 그 다음에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보다 그러니까 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건 위법한 그 쟁의행위고 부재소 특약을 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 수단, 행태의 위법성 정도를 보고 그 부재소 특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방법, 수단, 행태에서 뭐 폭력이나 방해 행위가 없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사회질서상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정도 아니냐 라고 하는 판결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쟁의행위와 관련된 판결들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